예, 그런가 하면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숨지게 한 이 양부모에 대한 두 번째 재판도 열렸습니다. 정인이 숨진 지가 벌써 4개월이나 됐는데 이 아동학대 사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이 아동학대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재판 얘기부터 해볼까요? 먼저 이 정인이가 학대받던 이 당시 상황에 대한 그 가슴 아픈 증언들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여러 명이 출석을 해서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첫 번째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던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 충격적인 말씀을 많이 증언으로 했습니다. 처음 아이가 등원을 했을 때만 해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돌 무렵에 그냥 쾌활하고 밝고 포동포동한 그런 아이였다라는 건데 예. 아이가 갈수록 상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한 2달가량을 등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나왔을 때 아이는 처음 봤을 때와 너무나 다르게 너무 말라 있어서 안았을 때 무게를 못 느낄 정도였다라는 것이고요. 사망 전날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과자 같은 것도 전혀 삼키지를 못하고 대소변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생리 현상이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참 듣기만 해도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양모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학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증언도 나왔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더 어찌 보면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인데 입양기관에서도 사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입양기관에서 학대 신고가 있다는 것을 접수를 받고 나서 확인을 했었는데 상처가 많은데도 설명을 이 양모가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9월쯤에는 양모가 직접 전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밥을 먹지 않는다, 일주일째. 예. 그런데 그런데 밥을 먹지 않는다라는 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난다는 투였다는 거죠.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싶어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라고 해서 병원에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진료를 거부해서 불가피하게 이 양모가 아니라 양부를 설득해서 연락을 했다라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양모나 양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냥 아이를 떨어뜨려서 실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고 학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법정에서 나온 이런 증인들이 이 살인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증언들이 학대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명백하게 이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살인으로 가려면 어떤 현재 우리나라 법성으로는 결정적인 폭력의 그런 증거들, 이 주변의 정황이라든가 아니면 아이의 이날과 그 다음날 중간쯤에 뭔가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부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정은이 사건 말고도 최근 앞서 보도에서도 봤지만 이 아동학대 사건들이 굉장히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예. 10살 아이를 이모와 이모 남편, 이모의 부부가 물고문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학대를 통해서 사망하게 만들었던 것도 있었고, 또 지난해 이 인천의 어린이집에서도 집단적인 어떤 아동학대가 나왔었고요. 2세 아이를 부모가 사망하게 이른 사건, 또 이게 뭐 3세였죠. 경북 구미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지 않습니까? 버려진 채 방치돼서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네요. 그 정인이 사건으로 정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지고 좀 분노하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까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마치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도 예,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난해와 어떻게 보면 올해 그 비슷한 기간들을 대비를 해보면 2.5배가량 50%가량 늘어났었고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대비해서 거의 뭐 2.4배가량 늘어났는데, 이 신고 추이가 늘어난 게 아동학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는데 정인이 사건 같은 걸로 주변에서 많이들 분노를 해서 적극적인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마치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다만 한편으로는 정말 걱정스러운 게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또 어떤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밖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나 영국 같은 곳에서 통계적으로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한 20%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예. 뭐 당연한 이유죠. 이 실제로도 그다지 가깝지 않은데 어떻게든 떨어져 있으면 그나마 그 시간 동안이라도 해소가 되는데 함께 있다 보니까 학대의 가능성이 높아가는 거고, 또 아이들이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병원을 가게 되면 바깥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의료진 같은 경우는 신고 의무제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눈에 띌 가능성이 코로나19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서야
이렇게 비극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이웃들의 관심과 신고가 더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를 뜻이기도 할 텐데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아이를 보호하는 일일 텐데요. 이 정인 사건 이후에 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제도적으로는 이제 정인 사건 같은 경우는 세 차례나 신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로 종결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의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신고 의무자, 의료진이나 이런 분들이 신고를 했을 때는 반드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했고요. 또 아동학대 신고가 1년에 2번 이상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또 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벌금도 훨씬 강화를 했습니다. 뭐 가장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렇게 분리해서 떼어놓고 이게 나중에 어떤 처벌의 문제를 떠나서 떼어놓고 보호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강화를 한 거는 맞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뭐 위탁 가정을 포함해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를 보호할 만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한 70여 곳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70여 곳이 네. 전국적으로. 실제로 숫자로만 보면 한 700명 가량을 동시에 보호할 수가 있는데 뭐 전부 다 형사처벌까지 가고 전부 다 심각한 건 아니더라도 2019년도에 신고된 건수가 3만 건이거든요. 그러면 3만 건대 700명, 600명 정도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도 현실이 이 뒷받침을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이들이 피할 곳이 없다. 네. 뭐 이런 얘기군요. 또 아동학대를 막으려면 또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높죠. 앞서 보셨지만 이 살인죄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고요. 이런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천편일률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라는 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 여러 가지 범죄에서 입증이 돼 있고요. 아동학대만으로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재로서도 법정형을 놓고 보면 아동학대 치사 같은 경우도 5년 이상, 그러니까 살인죄의 5년 이상과 같습니다. 다만 최고형이 사형까지 안 될 뿐인데 문제는 이제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양형 기준은 훨씬 낮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 이전에 아이가 죽거나 다친 이후에 처벌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그러니까 그 전에 예방하는 쪽에 조금 예. 더 관심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